트럼프 대통령 예상했던 대로 하루 만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다소 피로감을 느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나 강합니다. 보니까 코스피가 3,133, 코스닥 790.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냈죠. 네, 개인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네. 사든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홍콩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국내 증시 지금 최근에 저평가 구간에서 빠르게 좀 회수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또 오늘 장중에 연구점까지 경신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전 세계 지수 중에 1등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3,200 이 정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 정도에 왔고, 예. 그다음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 현재로서 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레벨일까요? 예. 나름대로 다들 주식 전망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네. 예, 저는 명목 GDP로 우리 코스피를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명목 GDP로 평가해가지고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밑에 있으면은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2021년에는 닥터툼 이런 별명을 드릴 정도로 예,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작년 말에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명목 GDP가 2.9% 성장하면은 적정 주가가 3,260 정도 됩니다. 예, 거기까지는 주식 사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거의 다 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상승세는 많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 연말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코스피 예, 저는 장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3,260 정도. 3,260. 예, 거기서 이제 한 15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이상 오래 올라간다면은 예, 저는 조금 더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 코스피를 가늠하는 배경이 있으세요? 예, 우리 주가나 미국 주가나 예. 대부분 국가 보면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보다 네. 조금 더 그 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투자할 때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지 자산에 투자하게 되죠. 그 네. 번전 아닌가요? 그래야?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죠. 오른다. 그거보다. 네, 우리가 2000년에서 2024년까지 보면요. 예, 코스피 상승률이 명목 GDP 상승률보다 평균 1.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예. 그러면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명목 GDP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목 GDP만큼 온 게 좀 그런데 적정가다 이제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과연 명목 GDP가 몇 번 성장하느냐. 내년에도 성장할 테니까요. 네네. 근데 내년에 그거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잠재 성장률 실질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 GDP 기준은 한 1.8% 나와요. OECD는 1.9%로 전망했는데요. 거기다가 물가가 한 2% 정도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명목 GDP는 3.8%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적정 코스피는 내년엔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명목 GDP가 증가하니까 네네. 코스피도 거기에 따라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처럼 명목 GDP가 90년대 들어와서 감소해 버렸는데요. 네네. 그 디플레이션을 빠지니까. 그러면 주가도 못 오르죠. 그런데 우리 경제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명목 GDP가 연평균 3.8% 정도 성장하고요. 그러면 코스피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경기와 연관 지어서 조금 시장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우리 상반기 수출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죠. 네. 예, 그런데 6월에는 4.3% 증가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 보니까 굉장히 나쁘기는 나쁜데 네. 소비도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GDP 전년 동월 대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요. 1분기에 0.0%였습니다. 예, 그러나 뭐 서서히 올라가지고 저는 4분기에는 한 1.6%. 물론 연간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 성장했는데요. 올해 0.9%. 작년보다는 연간 전체적으로는 낮아지는데 분기별로는 아마 1분기가 최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부터 수출이 증가하고요. 우리 수출 증가율은 G20 선행지수에 약간 후행하거든요. OECD에서 G20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가 지수나 이제 이런 거 볼 때 수출 위주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수출이 안 좋으면 주가 지수도 나쁘고 삼성전자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타 이제 주식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전년 말보다 28% 올랐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기계업종, 그다음에 건설업종, 금융업종, 유통업종 이런 것들이에요. 다 내수주들이죠. 그거는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그 미리서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80원 가다가 지금 1,360원, 7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수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떨어졌고요. 시장이 그거를 미리서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유동성도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유동성으로 버블로 올리면 내려갈 때 되게 아프게 내려가지 않나요? 아직은 제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올해 3,260이 적정 주가일 것이다. 네. 근데 3,260 넘으면 제가 거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지금 3,130, 뭐 올해 3,100, 뭐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직 전혀 거품은 아니라고 거품 보고 아니다.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체감 경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경기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예. 있다. 그게 시장이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주도주도 지금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내수 중심의 그런 섹터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소프트 데이터는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지난 6월에 108.1이었습니다. 100보다 훨씬 높거든요. 우리 가게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드 데이터, 소매 판매 같은 거는 아직 저점을 약간 탈피하는 과정이에요. 저점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말부터 정부에서 우리 가게한테 뭐 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프트 데이터 심리 개선이 저는 실제 소매 판매 증가로 서서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환율이 하락하면은 내수주가 더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도 우리 원달러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위안 달러, 엔 달러,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 이런 거 고려하면은 13% 정도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거든요. 13%면 거의 1,200원 초반대. 180원 정도. 그죠? 예.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수출주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예, 뭐 다소 타격을 받기는 받지만요. 예, 그런데 환율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 수출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환율은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만 강세죠. 오히려 그 유로에 대해서는 우리 돈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우리 돈 가치만 오른 게 아니라 유로도 오르고 위안화도 오르고 엔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분명히 낮아지는데요. 다른 지역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보면은 좀 미국 쪽으로는 수출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6월에. 그런데 유럽 쪽으로 잘 되고 특히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어닝 쇼크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거든요. 예. 그럼 이게 비단 삼성전자 뭐 나타난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지금 마진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예. HBM 쪽으로. 그럼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수출주 전체적으로도 약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아니, 건가요? 반도체는 수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지난 6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149억 달러 됐는데요. 예. 역사상 6월 월별로 보면 최고치였죠. 그런데 제가 반도체 수출을 예상해 보니까요. 3분기에는 조금 둔화됩니다. 계절 연휴 때문에요. 그런데 4분기에는 155억 달러까지의 수출이 더 늘어나거든요. 반도체는 환율에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수출을 보면은 17%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아세안 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세안이면 중국인가요? 어딘가요? 중국, 홍콩, 인도. 주로 중국, 홍콩으로 거의 50% 정도 가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한 거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이죠. 내부적인 요인. 예. 특히 저 HBM 같은 데서 예.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요. 이런 거 추세에 못 따라간 거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국가 부채 얘기를 하면서 네. 달러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하게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예, 저는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보면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거든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 전에 달러 인덱스가 무려 51%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31에서 21%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떨어졌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 근처까지 연초에 가다가 네. 지금 97 안팎이지 않습니까? 저는 110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렇게 보는 거는 미 국가 부채도 많지만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 중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71%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58%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디로 갔나요? 금으로 갔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로 다른 가는 나라, 거? 다른 유로. 나라 통화로? 유로로 좀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하나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금을 많이 사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국의 애완 보유액 중 금 비중이 한 2.4%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 6월 데이터 보니까 6.7%로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지금 금을 사고 있죠. 그러면 좀 알기 쉽게 그 OBBBA 예. 이 강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부채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미국 국가 예. 부채인데요. 이게 연방 부채하고 대가스의 순부채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은 그 나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국가에 그래서 대한 일찍이 신뢰도가. S&P가 미국 국가 신용금 떨어뜨렸고요. 무디스가 떨어뜨렸고, 피치가 떨어졌고 최근에 무디스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좀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일본도 미 국채 보유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본이 왜 줄이고 있는가? 그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에서 큰 손이 일본 보험회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 호주 국채 이런 거 샀는데요. 살 때 한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일본 금리가 많이 낮지만은 별로 수익률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 대비 일본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서 올랐던 탓도 있죠. 예, 일본 올르니까 국제 이제 수익률이 나가느니 그냥 냅둬도 되겠다 뭐 이렇게 예. 일본 국제 수익률이 10년짜리가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1.5% 안팎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른 탓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얘기 많이 그쵸. 나왔었잖아요. 예. 작년 8월에 그런 게 나왔었죠. 근데 더 갔는데도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문제지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본은 금리 인하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올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또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부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개인 주택 관련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개인이 부도날 확률이 높냐, 국가가 부도날 확률이 높냐 그러면은 개인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인 부채 많은 게 훨씬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들 그 GDP 부채가 거의 100% 갔다가 네. 작년 말 보니까 이제 91%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요. 네. 개인이 부도내 가지고 그 나라 경제가 위기에 갔다 이런 역사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개인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는 대기업이 가행 투자하고 부실해져 가지고 그 규모가 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도 부실해가지고 외환위기를 맞았죠. 예, 그런데 개인 부실하기는 부채는 많은데요. 개인 부채가 함께 터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부분 터질 수는 있더라도 그게 함께 터질 이유는 없다는 게 규모가 약간 크지 않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이 근데 그런 개인 부채 터진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약간 그거는 상품을 잘못 만들었나요? 예,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네. 예,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2배 올랐거든요. 2배 오르니까 가게가 돈 빌려가서 소비하고 집 사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들이 가게한테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이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미국 경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라든지 관세 정책이 역풍으로 와서 좀 미국 경기 둔화될 우려가 있고 우리 경기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으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대적이죠. 올해 상대적. 미국 경제 성장을 저는 1.3% 예상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1.5%거든요.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제가 0.9%. 올해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낮아요. 네. 예, 그런데 단기 순환 사이클로 볼 때 예. 미국 경제 작년에 2.8% 성장했는데 올해 많이 둔화되거든요. 예, 미국 GDP 69%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저 미국 한 15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뭐 미국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물가가 오르고 부채가 많고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연봉이 이거 10만 달러인 사람들도 저축할 여지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네. 물가가 오르니까 또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됐죠. 네, 거기다 물가 오르고 집세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요. 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동네마다 틀린 거 아닐까요? 동네마다 이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렇게 그 IT 쪽하고 뉴욕이나 금융 그렇죠. 쪽하고 나머지 쪽하고 뭐 네, 저 뉴욕이나 네. 뭐 그런 데 가면은 네. 아주 좋죠. 예. 그런데 또 다른 지역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소비 지출 중에서 69%가 서비스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뉴욕 같은 데는 주로 그 서비스 지출이 많은 도시죠. 그런 데는 좋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사람 많고요. 밤에 가니까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 힘들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놓고만 봤을 때는 그 수치 자체는 이제 미국이 더 높지만 미국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약간 하향하는 예. 둔화되는 움직임이고 우리는 그 올라가는 앞보다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예. 되는 거네요. 미국은 이제 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예. 국면이고 우리는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하고도 지금 연동된다라고는 해석이 되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예, 주가가 가장 중요한 게 뭐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쁘지만은 그래도 분기별로 보면은 우리는 1분기 저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미국은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업가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네. 무조건 한국이 더 좋다. 예. 그래서 한국 쪽이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가 수출주 얘기는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그럼 내수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수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레벨 상에서는 내수주 쪽의 비중을 줄이고 수출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저는 올해까지는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내년 되면은 또 뭐 수출이 증가하면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을 텐데요. 올해는 여전히 그 내수주가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을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미국 주식보다는 올해는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코스피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 확실히 기존과는 그래도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주도주 쪽에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우리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내수주 쪽으로 시장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진다. 예, 이런 올 하반기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시고. 그러면 신고점 다 넘어갔는데 증권주, 금융주, 은행주 이런 걸 계속 더 사야 돼요? 증권주로 조금 과다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오른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증권주로 제가 봐도 좀 네. 지나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아, 지나치게 오른 거 맞죠? 네. 내수주라고 하니까 저는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게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뭐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지주사 올라가고 진짜 말씀 주신 금융주 올라가고 아니면 또 유통 섹터 올라가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내수죠. 그 유통 섹터가 내수 중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유통에서 네. 뭐 차별화는 되겠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시기라고 저는 유통.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감세안 통과로 이제 사실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 네. 이걸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걸 막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기채 국채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예, 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네. 36조 2조 2천억 달러 굉장히 많거든요. 예. GDP 대비 120%가 넘었는데요. 사실 미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수요자가 과연 누구냐? 애국인, 미 연준, 그다음에 미국 개인들 금융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애국인들은 계속 줄이고 있죠. 중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미 연준도 양적 축소 아직까지도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미 금융회사들이 사주고 미국 개인들이 사준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 미 국채 투자하신 분들, 우리나라 분도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도 손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채는 지금 발행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소화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채는 좀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 버핏 같은 분들도 이 단기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보통 단기 국채는 그냥 현금처럼 생각하는 현금처럼 거잖아요. 생각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현금 보유하고 장기채도 원래 연초반에도 계속 장기채 매수하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서 솔직히 TMF나 이런 이제 장기 채권 ETF들도 너무 많이 샀었고 그다음에 그 PB에서도 대부분 미국 장기 국채 매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손실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계속 보유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미 국채 좀 투자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이 4.3% 안팎인데 뭐 연말 가면 3.6%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6이요? 연준 기준금리를 한 3.5%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미국 경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앞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둔화되거나 나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먹고요,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지 않습니까? 고용 나빠지면요, 파월 연준의장 못 견딥니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채권을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하지 않는 거는 달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네. 그래서 미 국채 투자하실 분들은 환율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자율에서는 4.4에서 3.6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났을 수 있지만 환율에서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별로 수익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채권을 그렇게 추천하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도 이제 있는데 그럼 원화 채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뭐 2년 전, 1년 전부터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 채권 생각난다고. 사실 1년 전에 채권 사셨으면요, 만기가 긴 채권 사셨으면 지금 4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그동안 금리가 떨어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인데 저는 2.0%까지 내리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4% 안팎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기준금리 2%를 미리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채권도 좀 덜 사시고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채권은 보유하셔야 되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5년 1.8%고요. 그다음에 2040년 가면은 한국은행이 0.7%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실질 GDP 성장률이거든요. 경제성이 0.7% 떨어지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1% 안팎으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2.8%인데 1%로 떨어지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은 올해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저는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